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뉴스레터 K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위헌 소지와 방통위의 원활한 운영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번이 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여야는 헌재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승복 입장을 밝히라며 탄핵 심판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야는 이번 달 안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탄핵 전국 주요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윤 대통령 파면 촉구하면서 삭발했던 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시에 안 하시고 또 약간 시간차를 두고 인사를. 다음엔 동시에 할까요? 같이 셋이서. 네.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제2요구권 행사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이번 제2요구권 행사 뭐 여러 가지 뭐 위헌 소지도 얘기하고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최상목 대행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그 제2요구권 행사하면서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건 한다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방통위법을 사실 이렇게 거부하면서 네. 위헌성이 상당하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안정적인 기능 수행이 어렵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위헌성이 상당한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에서 빨리 임명해야 된다. 국회의 그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방통위법은 위헌성이 상당해요라고 하면은 어느 국민들이 아니 위헌성을 본인이 더 저지르고 있으면서 위헌을 이유로 지금 거부권 행사하냐에 대해서 자기 모습이 빠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도 상설 특검을 국회에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즉시 특검을 추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최상목 대행의 모습에서 오늘 보면은 결국에는 가지는 개편이구나. 결국에는 여당의 논리를 따라가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정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느냐에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 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지금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강전의 대변인 뭐라 그랬냐면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국회가 선출을 안 하면은 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그렇죠. 뜻이죠?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 문제 제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3인 이상이 되어야만 회의 자체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방통위법에 따르면은 방통위는 5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그리고 국회 추천이 3인입니다. 국회는 여당이 1명 그리고 야당이 2명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뭐 국회에서의 추천한 방통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회의를 할 수 없으면 식물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일 안에 이제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자동으로 임명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이런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3명 추천을 할 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제2요구권 행사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추천
추천의 한 명을 오늘부터 이제 공개 모집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한 명을 추천을 했다. 그래도 국회에서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지금 거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 아무리 지금 여당 목사 한 명이 들어와도 이게 방통위로 들어갈 수가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보지 않으면서 뭐 인위적으로 3명이라는 숫자를 넣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한 명의 방통위원 공개 모집한다는 것이 저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거대 야당이 물론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만 이렇게 입법 독주, 입법 폭주를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서로 간에 협치를 하면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한 명 추천하고 민주당 쪽에서 뭐 야당 측에서 2명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굳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었던 법을 개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것도 이런 위헌적인 규정을 넣어야 되는 것인가? 너무 국회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신현영 의원님 왜 선출해서 채우면 안 돼요? 왜 어려워요? 이제는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되고 나서 사실 임명되고 나서 뭐 이틀 만에 졸속으로 상당한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제대로 안건이나 읽고서는 처리한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상당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여당 그 정부에서 취지로 하는 여러 가지 방통위에 대한 심의 안건들에서 일방적인 네.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면에서 이런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다시 탄핵이 기각이 되고 현장으로 돌아온 만큼 지금 2인 체제에서 많은 것들이 남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예. 국회 추천목인 여당 1명 그리고 야당 2명은 빠르게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워낙에 지금 시국이 비상계엄의 시국이어가지고 모든 총력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힘에서 오늘 한 명을 이제 공개 모집한 만큼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미 그 후보들에 대해서 면접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언론 방송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통위가 다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당이 한 명을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네. 방통위 3명을 만든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부가 독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브레이크를 걸을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로 추천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하는 게 방통위 정상화에서는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왜 2인으로 저기 운영을 하냐, 뭐 왜 3인이 안 되냐, 막 이러기 전에 사실 국회가 선출을 안 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정치가 예. 정상화되면 이런 부분은 빠르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해 달라고 국민들께 요청했습니다. 지금 쪼개진 민심을 좀 반영했다 그러나 감안한 걸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야도 상대당을 향해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 라면서 민주당도 같은 형식의 승복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한 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정식 회의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게 영어로 좀 포멀하다 그러나요? 저기 격식을 갖춰서 얘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지금 발언 안 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의 여러 결과들에 대해서 헌재의 판결을 다 수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아니면 침탈하거나 아니면 사법기관을 뭔가 깨부수려는 그런 선동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미 행동으로 지금의 헌재의 판결을 겸허히 승복하겠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사실은 양극단에 있는 정당의 지도자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고 사법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안에서 우리가 합법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금 갈라진 국론 분열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승복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인 것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최후 진술에서 정말 본인들이 뭔가 반국가 적대적 세력 이런 간첩 이런 것들을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만약에 탄용이 인용된 경우에 그 이후에 조기 대선이나 이럴 때 그래도
중간지대에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개념은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는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질문은 강전혜 대변인께 드릴게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선고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 이렇게 그 비공식적으로 전했거든요. 자, 우리 강전혜 대변인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선고 전에 그런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나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이 대표가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유튜브에 나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고 대통령 측에서도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 육성으로서 이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갔던 부분들이 석동현 그렇습니다. 헌재 석동현 결과에 대해서 변호사가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하는 것입니다. 강명구 네. 의원 친윤 승복해야죠. 승복 안 할 수가 없죠. 변호인단 통해서 그때 전했다. 뭐 이런 얘기는 네,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집회가 점점 격화되고 있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정치 지도자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 네.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육성으로서 정확하게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고 관저로 돌아온 다음에 관저 정치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네. 이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뭐 결과에 승복한다라든지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 때 또 그것이 곡해될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저는 일단은 대통령이 육성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변호인들을 통해서라도 공식적인 메시지를 한번 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네.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전혜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주기 바란다.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서천호 의원을 제명하고 극우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징계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극우 집회라는 건 어쨌든 민주당의 워딩입니다. 그렇죠. 그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 그 거리로 나가면 이제 발언이 또 세져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자 이런 야당의 요구 강전혜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발언이 세지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 의원들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당론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집회에 나가서 몇몇 의원들이 좀 너무나 심한 강성 발언들을 하는 것들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했을 때는 뭐 제명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원래 검사였다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정치에 뛰어들게 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통령을 만든 정당으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지금 뭐 민주당 측에서 대통령과 의원들을 뭐 제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하다. 과거에도 민주당 의원들도 좀 심한 말들 많이 했어요. 뭐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이야기했었던 뭐 전현희 의원이라든지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것들 넘어갔거든요. 개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를 하는 것입니다.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의 당론과는 좀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 한 명 한 명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계시다라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당 차원에서 처리를 한다거나 그것은 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 지금 네. 강전혜 대변인께서 말씀도 스쳐가면서 조금 하셨는데 반면에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적어도 대표와 원내대표 투톱이 거리로 달려가진 않는다. 지도부가 거리로 다 달려간 게 바로 민주당 아니냐. 그 많은 다수의석 가지고 왜 그 국회 담장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 길거리로 나가냐. 국회로 돌아오라. 컴백 홈. 컴백 내셔널 어셈블리네요.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영어도 하셨어요? 제
경력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헌재 인용이랑 기각이 판결이 늦게 나오면서 지연되면서 지금 발생하는 여론전이잖아요. 그래서 네. 양극단으로 수렴되고 있고 사실 여론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그런 장외 집회가 사실 국민의힘이 주도한 건 아니지만 두 분의 전 씨들이 집회에서 주도하면서 상당히 그 여론을 이끌어갔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임기 중에서 가장 사상 최대 뭐 지지율도 사실 보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또 민주당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판단이 있었던 거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치 않게 이거는 정말 여당에서도 예상치 못했을 건데 구속 취소가 되면서 다시 관저로 돌아간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탄핵이 인용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적 연원을 담아서 광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하면은 가장 좋을 텐데 우리 국론 분열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상당한 것은 지금까지 그런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한 상당한 지금 지지의 집결이 지금 보수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실 탄핵이 인용되다 하더라도 본인의 형사재판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내란죄로 판명되면은 무기징역 상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이후에 조기 대선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후보를 선정하는 경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나리오가 너무 눈보듯 뻔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이쯤에서는 좀 내려놓으셔야 될 때라는 걱정은 되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그런 분들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강전희 대변인. 네. 그런데 또 반면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아니 의원, 당원, 뭐 당협위원장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거리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우리 투톱은 뭐 하냐? 이런 당내 불만도 있다는 기사를 제가 아까 봤거든요. 그렇죠. 앞서 그런 분위기 말씀드린 있어요. 것처럼 예. 어떻게 뭐 민주당에서는 극우 집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집회에 나가는 의원들께서 좀 과격한 발언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법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네. 국민들께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양한 분들이 또 국민의힘 안에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말 정중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금은 곤란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결정이 나오는 게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집회가 점점 더 과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처음에 뭐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 있는. 지금 사실 민주당 쪽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발언들이 점점 격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당원들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들 개인이 약간의 다른 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지도부는 저는 중심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지도부조차도 집회에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저는 여야가 승복 메시지를 국민에게 함께 내보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지도부가 보이고 그리고 각자 의원들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지지자들에게 결집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영 의원께 아까 한 질문하고 좀 연결되는 질문인데 윤 대통령 파면 촉구하면서 8일째 단식해오던 야 5당 의원들이 오늘은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그걸 이제 각 당의 초선 의원들이 이제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릴레이 단식이 된 셈이에요. 민주당 민영배 의원 건강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으로 갔다고 전해졌고 신현영 의원님 파면 촉구하면서 삭발하고 단식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단식, 그다음에 삭발, 그리고 광장에서의 집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이제는 좀 종식할 수 있는 헌재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민영배 의원은 사실은 어제 뭐 발전기도 끊기고 문제가 생기면서 날씨도 또 눈도 많이 오고 밤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에서도 지금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집회에 참여한 시민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적인 스트레스와 그리고 신체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119에 실려간 걸로 보이고 네.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우리가 갈등에 정말 클라이막스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 와중에 김경수 지사는 오늘 단식 10일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안정적이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헌재가 언제 판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연될 줄 몰랐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 의사시잖아요. 한 열흘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을 텐데. 그렇죠. 열흘만 돼도. 기초 체력이 받침되기가 힘들죠. 실제로 물이랑 소금으로 연명하시는 거잖아요. 예. 때로는 어떤 단식은 효모까지 먹으면서 약간의 열량을 공급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이 견디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예. 지병이 있는 분들은 확실히 혈당이나 혈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취약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지병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독약 청정하게 오히려 디톡스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견디는 기간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하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이런 것들 다 소모되고 나면 이제 근육이 이제 태워지면서 체력이 완전히 약화되면은 네. 막판에는 앉아 있지 못하고요. 누워 있어야 되는데 누워 있는 상황에서도 눈도 못 뜰 정도로 에너지가 소진되는 상황들을 사실 21대 국회에서 단식하는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네. 너무 안타깝다. 몸까지 이렇게 헤쳐가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참 그 사안의 중대성을 저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강자님 대변인 어떻게 네. 보세요? 삭발 단식. 그렇죠. 뭐 조국혁신당은 삼보일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지도부는 여기에 있어서 좀 자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원들도 이제는 좀 중앙으로 모여주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생각을 이제는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선고를 할지 다음 달에 할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저는 분명히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식이라든지 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극단적이니까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삼보일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정성이라기보다는 어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 본인들에게는 대권 주자가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본인들이 여기에 있어서 어떤 역할 같은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과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뭐 오픈 프라이머리로 함께하자라는 이야기도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어떤 자기 정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극단적인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제를 연관되지만 살짝 바꿔서 또다시 마은혁. 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일까지 임명하라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의 현정 파괴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속의 체포 방해와 내란 수사 특검 거부,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자, 강전희 대변인. 네. 마은혁 얘기가 왜 또 나왔을까요? 민주당 입에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은 즉시 임명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형태의 결정은 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결정문에 이름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상 그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들께서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특정 단체에 있었던 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 저는 이런 형태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그 몰아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말하자면 청문회는 이미 끝나긴 했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야가 대화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은혁 후보자든 어쨌든 국회에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던 간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결정문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빠르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아예 뭐 내일까지 임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어제는 헌법재판소에게 오늘 안에 선고기일 지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오늘 지정하라고 하고 오늘은 마은혁 내일까지 임명하라고 하고 지금 헌재에서 결정이 길어지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각하나 기각 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급하게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형태로 몰아치기를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돌아가면서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이 수권 정당을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뭐 이 워딩만 보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막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저긴데 여하튼 정치 상황으로 볼 때 그거는 신중하게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근데 조바심의 표현입니까? 왜 마은혁 얘기가 왜 또 나왔죠? 민주당 입에서? 그러니까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오늘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계속해서 건건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내란 수사 특검도 거부하고 명태균도 거부하고 그리고 오늘 또 방통위법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해야 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는 모순인 것이죠.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이면 모든 걸 다 하든지 아니면 다 하지 않던지 수동적으로 하시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아직까지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도 아니고 국민의힘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데드라인을 사실은 정해갖고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 해서 안 하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적어도 헌재가 임명해야 된다. 국회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도리에 맞는 거죠. 당연한 거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근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인용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서 뭔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서두른다? 이거는 사실은 연관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대통령이 내란죄로 탄핵 인용됐을 때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정당 해산 심판에 붙이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이후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 담은 정당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명태균 특검법 등으로 여당과 보수 세력을 무제한으로 수사하여 초토화시키겠다는 계획의 일단을 선보인 데 이어 아예 정당을 해산시켜 괴멸시키겠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상은 한마디로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습니다. 북한도 조선노동당이 일당 독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 총우당과 같은 야당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역시 조선노동당과 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 독재를 꿈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난사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낙인은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자, 신영 의원님, 일당 독재 꿈꾸는 민주당이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항상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은데요. 이게 사실은 법안이 발의됐을 때 저도 기사만 보고서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 내란 외환이란 중대한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구심이 있거나 지금 의혹이 있는 게 아니고 확인이 되고 나면 사실 소속 정당에 대해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확인하는 거죠? 법적 판단을 받았다? 형사재판을 받아갖고 형사재판. 유죄가 되고 내란죄가 뭐 확인이 됐을 대법원 거죠. 판결까지 났을 때? 그러겠죠. 예. 이거는 결국에는 법률에 드는 거면은 법적으로 해석을 받았을 때의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지금도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에 거쳐갖고 헌재에 이런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예전에도 해산된 정당이 통진당이 있었죠. 근데 여당인 경우에는 내란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통령이 아무런 이것을 경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거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런 이슈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번엔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을 법안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라는 경고성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또 이것도 정쟁의 하나의 그런 압박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의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무조건 정당 해산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한 거는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 항목인 이 재보궐선거에다가 후보를 내지 말아라. 요거는 조금 그거는 정당의 판단에 그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석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강전의 대변인께 다른 질문 짧게 드릴게요. 자, 그럼 이거 이 얘기 정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국민이어야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다면 이번에 비상계엄과 그 사태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표로서 심판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민주당에서 법으로서 강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금 뭐 선거 다음 주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항소심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그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포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법안입니다.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시 무리한 탄핵 주도한 의원과 정당의 민형사상 책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통과가 될까요? 현실성은 낮아 보이는데 왜 이런 얘기를? 현실성으로서는 조금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까 민주당이 발의하겠다라고 한 정당해산 법안이랑 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저쪽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탄핵이 인용됐을 때 이러한 뭐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정당해산 심판으로서 책임을 지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건의 줄탄핵 발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전혀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법에 있는 권한 안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민형사상으로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여야의 정치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법안으로까지 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는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안 대결인 것이고 사실은 우리 정치가 협력과 화합을 잘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법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 비상계엄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위헌성을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명확하게 선 그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정당의 민주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날씨 고지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오후 5시 동해남부 앞바다와 경북 북부 앞바다에 풍랑경보 발효됐고 오후 6시를 기해선 경북 남부 앞바다에 풍랑경보가 추가됐습니다. 행안부는 높은 파도 위험이 크다면서 항해 또는 조업 중인 어선은 물론 낚시객이나 야영객 등에게 안전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3월에 찾아온 한겨울 추위로 서울 강북 지역에는 지금까지 12cm 가까이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전북,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 지금도 유지된 가운데 사고가 꾸준한데요. 먼저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 지리산 부근 2차로에서 눈길에 발생한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 중이고요. 강원권인 대관령 일대의 사고들 처리 끝났지만요. 지금도
시야를 흐릴 만큼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사리제 일대로 서행하며 지납니다. 쭉 올라와 수도권에선 월곶과 서창 분기점 또 반대 강릉 쪽 안산 부근으로 퇴근 정체 빠르게 늘고 있고요. 이후 부곡 4차로의 고장난 화물차 구간도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 쪽 경부고속도로는 죽전 휴게소 4, 5차로가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서울시내 반포 쪽 진입 더딘 흐름이고요. 서울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 천호대교 부근 1차로와 반대 잠실 쪽 동작대교 부근 3차로에선 각각 사고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헌재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다 라면서 뭐 헌재를 향해서 윤 대통령 신속한 파면 결정 내려달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했어요. 근데 신현영 의원님, 제가 드는 느낌은 이거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해도 되는 말인데 굳이 본인 2심 선고 이번 달 마지막 주에 26일 날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시간표가 어떻게 되니 갖고 사람들이 여러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너무 이렇게 약간 조바심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네. 안 돼가지고 예. 코멘트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만 하여튼간에 지금 탄핵 선고 계속 지연되면서 이번 주니 다음 주니 아직도 불명확한 사태에서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힘들고요. 언론사도 힘들고 정치권도 힘들고 계속해서 이거 지금 거의 3주째 언제 발표 나냐 갖고서는 우리가 계속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지금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네. 구속이 취소되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판결이 됐을 때의 후폭풍에 대해서 정무적인 고려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결론을 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아주 꼼꼼하게 시비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국론 분열되지 않도록 완벽한 그런 판결문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통령 강전희 측에서도- 대변인. 예. 대통령 측에서도 뭐 선고는 신속하게 해달라고 이미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 신속한 결정을 지금 촉구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뭐 모종의 이유를 지금 선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지 의문인 것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633 원칙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게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는 거죠. 지금 본인의 사건도 다음 주에 선고 나오는 것이 11월에 이미 선고가 1심은 11월에 선고가 있었는데 네. 그때 2년 넘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항소심도 지금 뭐 한 4달 정도 걸려서 4달 좀 더 걸린 것이죠. 11월 15일이었으니까 본인 사건에 있어서는 선고를 계속 늦추고 싶어하는 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 보이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상황에 있어서 깔끔하게 털고 오히려 신속한 본인 사건도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한 전제 하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면 더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다시 관저로 오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니까 양육비 이행 관리 원장이 최근에 인사하면서 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제 모 언론사의 단독이긴 했는데 곽종근 특전 사령관한테 민주당이 회유해서 그렇게 발언한 거다라고 고백해라라는 회유를 모 변호사가 했다는 그런 사실을 곽종근 아내가 밝힌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배제됐지만
권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고 그런 면에서의 뭔가 이 사태를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결정을 해야 뭔가 사실관계나 아니면 판결에 있어서의 변수들이나 오염되는 상황을 최소한 차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조금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첫 탄핵 심판 변론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회 소추단은 박 장관이 계엄에 목숨 걸고 반대한 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뭐 가담하거나 혹은 방조라도 했다. 뭐 이런 입장이고 박 장관 측은 계엄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표명했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사안들이 있어요. 지금 강전혜 변호사님 어떤 거 갖고 지금 맞서고 있습니까? 뭐 국회에서 뭐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탄핵 사유에 예. 째려봤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공무원 의무 성실 네. 본회의장 빠져나가면서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국회 기본적으로 징용감정법 이쪽 위반으로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메인은 이 내란죄 가담 여부인 거예요. 비상계엄 이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의견을 보냈던 것인가. 이게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한다면 네.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이 저는 좀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예. 이분 사건이 그 지난달에 변론 준비 기일을 한 번 하고요. 오늘 변론 기일 한 번 했는데 오늘 바로 결심했어요. 네. 그리고 역시 이 사건도 선고 기일은 추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선고 기일을 안 잡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비상계엄 이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부분, 이 이슈는 어떻게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도 지금 선고 기일 자체가 안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이 더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역시 1시간 한 번 하고서는 변론이 종결된 것처럼 네. 박성재 장관의 선고가 오히려 더 먼저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신영 의원님 반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본 거 이거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어떤 걸 느꼈을까요? 뭐 그런 거 갖고 탄핵을 하진 않았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회와 그리고 국무위원들 관계에 있어서 국회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도 상당히 존중을 하고 요청하는 상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요즘에 22대 국회 보면은 모든 기본 룰들이 다 파괴됐다는 면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재 장관은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국무회의에서 내란죄에 가담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또 안가 모임에 참석한 거에 대해서 모종의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인데요. 사실은 지금 국무위원들 그날 12월 3일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여러 책임 소재에 있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 탄핵 심리를 한다는 게 한계가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까 저기 신영 의원님은 말씀하시면서 좀 했는데 그거를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당초 예상보다는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가 조금 늦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네. 이렇게 되는 게 그냥 민주당 입장 뭐 박범계 의원 이런 분들은 8대0 다 정해졌는데 그걸 세심하게 이렇게 뭐 하고 뭐 개별 의원 적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 이런 저기 관측을 내주셨거든요. 강전혜 대변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평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가장 먼저 나왔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국민들께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건들이 결정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사건들의 결정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국민들께 했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만장일치 형태로서 결정이 나왔고 그것이 국론 분열에 있어서는 만장일치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정도로 시간이 끌리고 그리고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더 분열되는 양상들이 있거든요. 경찰에서는 탄핵 선고하는 날, 심판 선고하는 날에 가포 비상 명령하면서 기동대 2만 명을 투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이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날 4분 정도가 이제 돌아가셨던 그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 평의에 있어서 어떠한 완결 무결성, 그러니까 다 하나로 모은다라기보다는 어차피 기명이거든요. 본인의 네. 이름을 내고서는 의견을 개진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 그대로서 이제 국민들께 결정을 보여주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 차장과 이광호 경호 본부장에 대해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차장 경우에는 4번째 시도, 이 본부장은 3번째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만에 이제 검찰이 이제 청구를 한 건데 앞서서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권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를 따른 걸로 보는데, 자 이게 이제 경찰도 보니까 와 3번 4번씩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뭐 집착한다 그러나요? 꼭 이 구속 심사를 받게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비슷한 입장입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3번, 2번 기각되면서 네. 언제 이 정말 다시 청구할 것이냐 그리고 구속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검찰이 이번에는 받아줬고 그 과정에서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안건이 6대3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구속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관저의 여러 가지 그런 비상계엄에 있어서의 단서들이 조사가 되고 있지 않고 압수수색이 막혔고 사실 체포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경호처에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의 뭐 소위 말해서 김건희 라인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구속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대통령실에 있는 비아포 서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확보가 되고 그러면 그날에 어디까지 누구까지 연락이 됐고 몇 번이 연락이 됐고 비아폰에 사실은 누구까지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 더 드러날 거다. 그래서 사건의 정황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도 비아폰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어느 범위까지 이 비아폰이 확대가 됐고 대통령실이 그런 면에서의 정치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소상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 더불어 최근에 경호처의 모 인사가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차장에 반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여전히 떨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구속영장 청구는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수사가 가속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강전의 대변인 3전 4기인지 4전 5기인지 어떤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너무 무리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무슨 알력 다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수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검찰에서도 그냥 영장 청구를 못하겠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예.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말하자면 김성훈 차장이 어떠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성훈이 구속되면은 이제 그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건데 저는 그거는 김성훈 차장도 지금 직무대행입니다만 그 다음 직무대행이 왔을 때도 경우 그 규정에 따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저는 굉장히 좀 비본질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녹음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현영 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통화했다라는 기록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전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 녹취 파일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직접 전화를 했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밝혀진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상의 것들은 서버를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것들이 저는 나올 게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검찰 측에서 수사가 이미 다 된 거 아니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재차 청구를 하고 영장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이제 뭐 결국에는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검찰에서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만 불필요한 알력 다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신 의원님 잠깐 얘기해 주신 경호처의 직원이 이번에 그 징계로 해임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본인이 그 김성훈 차장이랑 이쪽에서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하라는 명령을 받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서 본인이 해임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군사시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에다 노출을 했다라고 지금 네. 그래서 국가 기밀을 누출한 혐의로서 해임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김성훈 차장과 경찰과의 어떠한 관계들이 이 징계 과정에서도 저는 뭐 이거 징계무효 소송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짧게 시간 관계에서 윤석열 마지막 질문해야 대통령 되니까. 구속 예. 취소되면서 그 옆에 김성훈 차장이 호의하면서 나왔잖아요. 네.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방증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김성훈 차장의 그런 무한한 권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뭐 대통령의 그날의 통화가 다 드러났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 드러났는지 아닌지는 비아폰 서버를 포렌식 해보면 어디까지 배포가 됐고 비아폰이 누구랑 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검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전에 제가 날씨 고지 한 번 더 드릴게요. 오늘 오후 5시 40분을 기해서 전북 무주 지역에 발효됐던 대설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됐습니다. 행안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달라며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안전장구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시간 이제 1분도 채 안 남아서 제가 질문을 20초 하면 대답을 15초 이내로 끊어주셔야 돼요. 자,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머리 맞대고 민생연한 논의했습니다. 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연금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부터 법안으로 처리하자. 자, 신영 의원님 네. 내용 이게 잘 아시겠지만 짧게 15초만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보건복지위에서 네. 사실은 뭐 군 복무 출산 크레딧이나 저소득 지원에 대한 것들 이런 네. 것들 확정하면서 동시에 연금통이 그냥 구성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에 큰 국민계 그 연금 개혁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정치가 복원되면은 이런 문제들은 쟁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모수개혁 이게 급하니까 네. 그건 처리하고 그다음에 특위는 또 구성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합의라는 문구를 지금 넣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야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 안 한 거 아니냐. 제2요구권 계속 행사하는 것도 합의 없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문구를 넣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21대 때도 연금특위 해서 계속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국민들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연금 얼마 마무리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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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한진이는 최근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집에 난 큰 불로 인해 모든 일상이 사라져버린 한진이네. 그날의 사고로 한진이의 누나가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심한 전신 화상으로 입원 중인데요. 한진이 역시 화재 발생 시 흡입한 유독가스로 인해 폐 손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엄마와 한진이.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한진이의 봄은 언제 찾아올지 기약이 없는데요. 딸을 잃은 슬픔과 가족들의 상처 앞에 아빠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앞으로의 치료비와 살아갈 거처조차 막막한 한진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은 눈비가 그쳤지만 그 밖에 전국 곳곳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경북 북부와 동해안, 전북 동부에는 대설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인데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시간당 7cm 안팎, 그 밖의 지역은 시간당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2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에 최대 15cm 이상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1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동부는 저녁까지, 그 밖의 지역은 늦은 밤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대전과 충북, 제주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까지 시간당 1에서 5cm 이상의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전국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구 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은 경찰이 4번째 신청한 끝에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암살계획설 제보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외환 혐의로 파면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에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은 정권 꼭두각시에 민낯이 드러났다며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공방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삭발을 한 민주당 전진숙 의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진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 하시기 전에 혹시 이전에 삭발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게 뭐 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면 이게 네. 마음이 되게 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뭐 약간 인간적인 감정이랄까 그런 거 좀 느끼셨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 여성들이 또 삭발을 한다고 하는 건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네네. 남성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여성들한테는 머리카락이 주는 의미가 또 있는 거여서 네. 예, 결심하면서 그것밖에 제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면서 너무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러면서 제가 선택했던 최후의 저항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선택했던 최후의 저항으로 이제 삭발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전진숙 의원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조속한 파면 결정 촉구하면서 삭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어떤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은 매일매일 비상의원총회를 하고 있고 도보행진을 국회에서부터 강화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문에서 릴레이 집회를 지금 하고 매일 비상행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회를 참석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초선 의원들이 그 천막 하나를 가지고 거기서 시민들과 계속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불안하고 힘든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공간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국민들을 만나고 서로 응원해주고 보듬고 마음을 토닥거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지난 일주일을 좀 지냈고 네. 실은 많은 분들이 저 아니고도 우리 이제 오늘 급기야 병원에 실려가신 민영배 의원을 비롯해서 박수현 의원님, 김종 의원님, 뭐 서영석 의원님 이런 분들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어서 같이 네. 피켓팅도 하고 이러면서 전체 윤석열 파면에 관련된 서로 결의와 또 의지를 모아가는 이런 것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민영배 의원은 좀 상태가 어때요? 네, 크게 몸 무리는 없으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당뇨가 약간 있으셨던 분이어서 네. 쓰러지셨는데 뭐 생명의 지장은 없으셔서 빨리 쾌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헌재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서서 어쨌든 정치적 압박 및 지원 전략이 개입되고 있다고 하는 의심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윤석열 과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각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 심판의 내용을 따져봤을 때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은 결국 인정을 하는 거고 헌재가 본안 판단에 들어가면서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는 점을 스스로 알기 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면서 각하로 몰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탄원서 제출을 하거나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서 헌재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하라고 하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러면서 상당히 많이 헌재를 지금 헌재 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쓰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대단히 많은 분들이 지금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고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이런 측면 때문에 지금 헌재가 시간을 갖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단연코 8대 0에 윤석열 파면 선고가 반드시 나올 거고 헌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8대 0 결정에 변함이 없을 거고 그렇게 될 거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연결되는 질문이긴 한데 민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신속하게 탄핵 선고 내려서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신속 선고 요구하는 거는 오는 26일 뭐 국정 혼란을 종식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 단순히 민주당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 뜻을 정말 애곡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민심을 파악을 해야 되고 민심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네. 이를 이재명 대표 재판과 연결시키려는 것은 본질을 자꾸 흐려서 사람들이 누군가 길을 막겠다고 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그 국민적 고통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은 어제 아침에 제 지역구인 강주 북구에서 당원이 탄핵 촉구라는 피켓팅을 하다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리고 단식 8일째였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병원도 격운 쓰러져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이처럼 탄핵 촉구를 위해서 극한의 상황까지 잡고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마치 그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처럼 치부하는 국민의힘의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결국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애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야5당 아까 이제 민영배 의원 얘기도 저희가 했지만요. 야5당 탄핵연대 의원들이 8일 만에 단식 중단하고 다른 초선 의원들이 단식을 이어받았습니다. 일종의 이제 릴레이 단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광화문 인근 농성 천막도 이제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제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요구하는 시국선언도 발표했습니다. 자, 일각에선 이런 또 지적을 해요. 그 국회 담장 안에서 이른바 제도권 정치로 문제를 풀어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가끔 그런 말씀을 좀 듣습니다. 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공간 맞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헌법 질서 내에서 이러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법을 통과했을 때 저희가 과반수 이상이 되면 대부분이 통과가 해서 그것이 이제 실행을 되는 방법인데 네. 민주당은 실은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는 이미 충분히 동원하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소추안을 지난 12월 14일 통과시켰고요. 헌법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 절차를 거쳤지만 내란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을 꿈쩍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실은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시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탄핵 속초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서 민주당은 상설특검, 일반특검 및 국정조사를 추진했는데 예. 국정조사를 제외하고 일반 상설특검은 내란 세력의 거부권 행사를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저희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온몸으로 저항하는 거고 국민 속에서 국민의 뜻과 함께하면서 저항하고 헌법재판관들이 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선고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봐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관련해서 이제 여야가 서로 상대방의 방식을 이제 비난하는 지금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 거리로 나가는데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들 뭐 릴레이 뭐라 그럴까요? 그 집회 참가하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릴레이로 얘기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투톱 두 권영세 권성동 투톱 어떻게 보면 지도부는 우리는 거리로 달려가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네. 지도부는 그래도 국회를 지키면서 해야지 좀 사람들이 덜 흥분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한편에서는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거리로 나오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저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다 최고위원이며 저희가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는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건복지위원회인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근에 연금 문제, 의료 인력 수급 추금 문제 계속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모두가 마치 거리에 나가서 투쟁하고 있는 저희 할 것은 다 하고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또 같이 하고 네. 이걸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거고 오히려 5인 1조가 돼서 헌재를 압박하는 방식의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국민의힘이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저희 민주당에서도 단식도 삭발도 계속 릴레이 발언도 집회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같이 국민의 뜻을 같이 모아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결기를 가지고 진행을 하지 그 우리 어떤 지도부가 이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의 문제를 공동이 같이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는 뜻을 오히려 밝히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수 쪽 시위를 보면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어쨌든 반대 진영이 좀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실은 이번 탄핵은 윤석열이 김건희를 지키겠다고 하는 망상에서 기인한 유언 이보판 12.3 비상계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17년 저희가 2017년에 박근혜 탄핵으로 허망하게 정권을 헌납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이 이번에도 또 정권을 그냥 뺏길 수 있다고 하는 어쩌면 삐뚤어진 학습 효과에서 비롯된 망상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결국은 그 애곡되어진 애곡을 시킨 진실 속에서 거짓을 자꾸 만들면서 여기에 종교와 신념화된 종교 집단과 일정년도 유튜브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유튜버들과 극단적 사이비 종교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들을 찾고 밖으로 내모는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형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계몽이란 말이 나오고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계몽이라니요. 계몽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예요. 네. 근데 우리 국민은 되게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집단지성의 힘을 항상 매번 정치적 어떤 행위를 할 때 보여주셨던 분이고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 주권자이자 특정 세력이 주권자이지 어떤 특정 세력이 특정 이념을 가지고 가르칠 집단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 저항권도 함부로 남용될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서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를 함으로써 저항권을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의 우리가 그 사례로 또 이해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4.19와 같이 정부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 이 바로 국민의 저항권인데 지금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헌재의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법원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리고 또 그 폭력을 정당화하기까지 하는 국민의 저항권이 아니라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헌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의 기본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용어는 절대 써서도 안 되고 의미 자체를 제대로 진짜 사전에서 좀 보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승복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식 입장 표명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전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보시기에 승복 문제 이 부분 어떻게 돼야 하며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사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87년 이후에 헌법재판소를 만들면서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존엄성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면은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승복 당사자인 피청구인 윤석열은 오히려 윤곽근 변호사에 의하면 선고 시기도 헌재 결정도 없는데 승복 여부를 묻는 것은 한쪽 결정을 전제하는 것이로 답변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헌재 결정이 되면 나 이거 승복하겠다고 이야기해 줘야 될 당사자가 오히려 윤석열 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가에서도 헌재 결정 승복 문제를 정치적으로 저는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희룡 전 장관도 공정한 재판이면 승복 논란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미를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 의미를 희석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한동훈 전 그 대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는 게 기본감이라고 하는 원론적 그 입장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윤석열 본인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 이미 이들은 서부지법 난입, 기물 파손 이런 것들, 이런 폭력 행위를 저지른 바 있으면서 그때 윤석열과 국민의힘 이를 두둔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 지난 12일 날 이재명 대표는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승복 요구를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이것은 민주당은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영현 전 국방장관 비롯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받고 있는 인사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자, 다음 주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차 공판 준비 기일도 잡혀 있습니다. 자, 내란 혐의 재판, 이건 형사 재판이잖아요. 이게 헌재 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며칠 전에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헌재 판단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저희가 위법 행위는 있으나 탄핵할 정도는 아니지만 권력 남용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문제지만, 이것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결과하고는 아주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헌재가 조속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과 국정 혼란이 계속 심화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빠른 시간 안에 헌재가 결과를 발표해주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미국이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을 놓고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 막 공방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정부 쪽에서도 알아보고 또 미국 대사 대리가 밝힌 내용도 있는데, 일단 산하연구소의 보안 문제, 기술 유출 시도 적발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이런 것 조금 외교 참사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난 1월에 민간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상황 파악조차를 하지 못했던 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예요. 여전히 그는 대통령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미국이 사전 협의도 없이 한국 정부를 패싱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의 극치가 바로 이 문제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동안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싱을 당했기 때문에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윤석열 및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이 무책임한 핵무장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네. 이것이 가져온 애교 참사다. 그래서 한미관계 파탄 주범이자 핵무장론으로 어떤 정치 선동을 하면서 한미동맹을 위기에 빠뜨렸고, 결국은 12월 3일 군사를 이동을 하면서도 서로 상호 간에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신뢰관계가 저는 파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국가로 지정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간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20일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미국의 한국 민간국가 지정 사태 관련한 정부의 애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민주당은 일을 조금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정책적인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전진숙 의원님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입니다.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일종의 비난인데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위선이다. 착취를 정당하지 말라 반박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은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독단적인 2,000명 등원 결정에 반발하는 하나의 입장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저희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계 요구사항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상당히 많이 양보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더불어서 의료 대란의 국민 혈세가 3조 5,425억 원을 썼고 구할 수 있었던 환자가 3,13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국민의 피해가 그만큼 막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복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에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저도 오늘 SNS 입장문을 통해서 이제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호소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했고 예. 국회는 더욱더 중대 역할을 더해서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파구를 어디부터 마련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한 발씩 좀 양보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럼요. 실은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5개는 이미 알려있거나 추진 중이에요. 이제는 밖에서 싸움보다는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네. 자, 전진숙 의원님은 지난해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하셨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의료원 신설한 경우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준다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취지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예타 면제 이 부분이요. 이거는 다른 국책 사업들과 이제 형평성 문제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예타가 경제성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 경제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네. 실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에도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은 거주지에 따라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심각하게 차별을 갖고 있고요. 네. 광주에서도 첫차타기가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서울로 상경해서 치료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제외 대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근데 저는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지역의 의료 환경을 더 좋게 하고 이룰 수 있는 지방의료원 설립이 일단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결코 공공청사나 교정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그 사업에 비해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어긋나거나 법에 명시된 사업보다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반드시 예타가 면제가 돼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 가운데 또 큰 현안이 이제 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여야가 모수 개혁 요 부분 이제 좀 합의를 했는데 이거 잘 순조롭게 처리될 것 같아요. 별 변수는 없습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보험료율은 13%, 소득 대체율은 43%로 모수 개혁에 대한 여야 의견은 없고 지금 이제 부대 의견으로 있는 출생 크레딧, 그다음에 군 크레딧, 저소득 지원에 관련된 거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복지 간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사별할지 말건지에 대해서 크게 의견을 좁히질 않았지만은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연금 계획안이 어떻게 처리되겠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위위원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더 많은 그것도 실제로 6명,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그다음에 야당 1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것처럼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결국은 모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어깃장이 아닌가. 이제 그만하시고 정말 큰 틀에서 두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으니 나머지 이야기는 빠른 시간 안에 복지위에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의대 정원을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논의한다는 내용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통과했습니다. 법안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의료인력 추계위법이라는 건데요. 예, 보건의료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요. 앞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치면 공포가 되는데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서 빠르면 이달 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앞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결정을 두고 과학적이지 않다 등의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숫자가 나온 배경도 석연찮다는 지적이 야당 쪽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 보건의료 인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일단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추계심의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추계위의 결정이 바로 의대의 규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추계위에서는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고 심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을 하고 이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의대 정원을 논의해서 교육부 장관이랑 협의를 거쳐서 이제 증원을 하거나 뭐 몇 명을 뽑을지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은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협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추계위가 법이 통과됐을 때 추계위가 의료 인력을 얼마나 뽑을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에 적용이 됩니다. 원래 내년부터 바로 적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앞서 당정이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내년에는 3,058명만 뽑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 거는 그렇고 2026학년도는 이제 2027학년도부터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의료계 설득하려면 보건의료 수급 추계위원회 이른바 추계위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위원 구성을 정부의 입맛대로 할 경우에 아무래도 이번처럼 의료계에 큰 반발을 사는 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의료 공급자 대표단체 그리고 수요자 대표단체 그리고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좀 눈여겨볼 지점이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어요. 사실상 의사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행사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증언을 못하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위원장은 학계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호선하기로 했는데 의료계의 영향력이 좀 과다하게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견제 장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법안에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들어갔는데요. 일단
수급 추계 센터라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적정 규모의 의료 인력을 산출하기 위한 센터로 지정을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들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경우에 경제학, 보건학, 통계학, 인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해서 전문성도 좀 갖추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앞서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이제 낮췄습니다. 그런데 OECD도 같은 전망을 내놨어요? 예,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6%포인트 낮춘 1.5%로 전망을 했어요. 네. 지난해 12월에 2.2%에서 2.1%로 낮췄다가 또다시 0.6%포인트나 내린 거거든요. 이거는 앞서 한은이 지난달에 전망한 거랑 같은 수치입니다. 주요 20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성장률 전망치 감소폭이 큰 국가는 멕시코하고 캐나다밖에 없거든요. 네. 두 국가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직격탄을 맞은 국가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내수 회복도 안 좋은 상태라서 1%대 중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관측까지 있습니다. 네. 탄핵 정국과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진단 내리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진단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함께 증폭된 거 아니냐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무역 장벽 확대 및 정책적 불확실성 증가를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에 더해서 비상기업 등 여파로 국내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3.1%에서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OECD가 더 낮춰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네. 자,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 경제에 이제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정작 미국은 사정이 어떻습니까? OECD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자국 성장률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3개월 전에는 2.4%였는데요. 네. 관세율 인상 조치 발효로 성장률이 2.2%로 떨어질 걸로 봤어요. 더 큰 문제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데 1.6%로 0.5%포인트나 낮춰 잡았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래요? 미칠 영향이 좀 크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캐나다랑 멕시코 말씀드렸잖아요. 멕시코는 무려 2.5%포인트 낮춰서 올해 1.3% 마이너스 성장할 걸로 봤고요. 네. 캐나다도 1.3%포인트 낮춰서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는 국가 간 보복성 무역 장벽이 크게 높아지는 걸 피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 시스템 내에서 우려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상황도 참 안 좋네요. 예. 네네. 자, 또 주제를 바꿔볼게요. 많이들 이제 시켜서 드시는 치킨. 그런데 지금 이중 가격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저도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예. 식당에서 시키는 가격하고요. 배달을 시켰을 때 가격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국내 치킨의 주력 메뉴인 고추 바사삭 치킨의 정가는 19,900원인데요. 예. 매장에서 시키면 이 가격으로 받는데 배달의 민족과 같은 앱에서 시켰을 때 21,900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점주가 이중 가격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같은 치킨 프랜차이즈라도 매장에 따라 배달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네네치킨의 경우에는 네네치킨 앱으로 주문할 경우에 프라이드 치킨 가격이 19,000원인데요. 무작위로 서울 8개 매장의 그 배달의 민족 가격을 보면요. 이보다 1,0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 비쌌다고 합니다. 네. 그 앱으로만 배달을 시킬 경우에는 정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 문제를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달비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비랑은 좀 다른데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멤버십을 가입하면은 배달비가 무료거든요. 네. 그리고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멤버십 없이 아예 무료인데요. 원래는 배달비를 소비자와 점주가 각각 좀 부담하는 구조였어요. 예를 들면 4,000원이면 3,000원, 1,000원씩. 근데 무료 배달의 경우에는 배달비를 점주가 아예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가를 올려
올려서 받는 관행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취재한 기자에게 취재 후기를 들었는데 무료 배달이 아니고 그 가게 배달처럼 배달비를 따로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소비자한테 가는 거네요, 부담이.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경우에도 가격을 올려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비도 내고 정가보다 가격을 더 내야 하는 그런 불합리가 발생하는 거죠. 원래는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2024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예. 원래는 거기 이제 오프라인 매출의 비중이 큰 거잖아요. 네. 근데 배달 비중이 큰 치킨 프랜차이즈도 여기에 좀 원래는 좀 미움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2023년에 교촌 치킨이 치킨 가격을 최대 3,000원까지 인상하면서 불매운동 등 역풍을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치킨 3대장이라고 하는 그 BBQ, BHC, 교촌 치킨은 이중 가격을 아직까지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빅3는 그렇다 이거죠.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결국 관건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다 할 수 있는데, 자,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그 수수료 폭리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요. 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지난달부터 기존 9.8%였던 중개 수수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서 2.0에서 7.8% 수준까지 낮추는 상생안을 시행 중입니다. 네. 쿠팡 이츠의 경우도 4월부터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배달비가 최대 500원까지 오르면서 매출 상위 35%에 속하는 점주들은 주문 금액이 25,000원 이하면 오히려 예전보다 손해를 보게 됐다고 해요. 상생안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마리를 팔면 수수료, 광고비 등으로 40%가 넘게 빠져나가니 남는 게 없다. 그리고 살려면은 배달 가격을 높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사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점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자사 앱을 사용하는 걸 이제 활성화를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배달 앱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사의 가격 통제력을 벗어나려는 점주들의 원심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범죄 이면까지 들여다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주로 흉악한 범죄 이야기 많이 다뤘어요. 근데 이제 프로파일러님한테 얘기 듣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사건들을 늘 마주치는 경찰들은 마음이 과연 어떨까 이런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선 경찰관들이죠. 경찰관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실제로 경찰관들이 업무상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립니까? 강한 척을 해야 되니까요. 야, 그래요? 경찰은 강한 사람. 예. 우리가 미국 경찰, 특히 뉴욕 경찰의 모습은 권위를 가진 딱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한국 경찰이라서 모두 마동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사람이죠. 사람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형사들 보고 지역 경찰 보면은 이 남몰래 우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그 울음을 감추기 위해서 등산을 하거나 취미 생활이 좀 독특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지만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전체 모수로 80% 정도가 외상이 있다고 하고요. 네. 고위험군은 한 30%,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고위험군. 와, 통계상으로도 그거 엄청 많네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보통의 사람이 시체를 볼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형사들은 시체를 보고 저는 일할 때 거의 매일 3구 이상의 시체를 봤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보통 그런데 특히 교통경찰관들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난 피해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치료 목적이지만 교통경찰관은 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비경찰 요즘 특히 많은
경비를 쓰는 경찰들이 시위제들한테 여러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욕도 듣고 뭘로 찔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외상성 트라우마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 기자들 처음에 사건 기자들 저 트레이닝 받을 때 시신 어떤 변사 사건이 있는지 그분은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파악해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과제를. 막 골탕을 먹이려고.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참 그 실제로 그런 사건을 계속 담당하시니까 얼마나 그게 사실은 이게 누적이 되겠어요. 그렇죠. 상처나 트라우마가. 자, 그 프로파일러님 주로 어떤 경우에 트라우마가 특히 크고 또 고통스럽습니까? 살인 사건 현장에 임장하는 과수요원들, 강력계 형사들, 앞서 말씀드린 것도 교통 경찰들, 그다음에 경비 경찰들 등등이 제일 많고 또 하나는 수사과 여성 청소년계의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들도 그 고통이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다 작성하는데 그거 자체가 똑같은 형태까지는 아니어도 한 70% 정도의 상처로 넘어가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PTS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원 참사 때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들 중에 거의 한 4분의 1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아는 그쪽에 또 엘리트 경찰인데 이분도 약간 프로파일러 그쪽 일을 하는 분인데 혈흔의 모습만 봐도 이게 치정인지 다른 그냥 단순 강도인지 그 자기 눈에는 어느 정도 거의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체를 받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트라우마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경찰관들이 이렇게 볼 때 이 민중의 지팡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으로서 이렇게 내심 트라우마 겪는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배상훈 프로파일러님도 이제 경찰관들이 트라우마 겪는 거 현장에서 목격하거나 이에 대한 대화 나누거나 이런 걸 늘상 좀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를 규정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현장 증후군, 시체 증후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 공포증, 현장 공포증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용어가. 제가 어떤 마동석까지 생겼던 형사님인데 갑자기 주먹도 세요. 예, 그죠. 무술도 많이 하시고. 무술도 많이 하고. 근데 지하에 있는 살인 사건 현장에 계단을 못 내려고 하시고 막 왼쪽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범인을 쫓다가 칼을 맞으신 거예요. 이제 칼을 맞은 시신에서는 그 시체 공포, 현장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그 공포증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팀에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고생하시다가 사실은 다른 쪽으로 가셨는데 그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문제가 됐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개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그래서 치료를 하게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참게. 근데 참을 수가 있는가? 하여튼 그때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요. 언론사 대선배인데 지금도 글을 쓰는 분인데 80년대 서진 룸사롱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참혹하죠. 참혹한 그 복도에도만 시신이 널려 있고 그 서진 룸사롱 방 안에도 시신이 널려 있는데 일간지인데 거기 이제 병원에 간호사 중에 그 신문에 애독자가 있었나요? 그 신문사로 해서 이제 현장에 갔더니 정말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 문을 닫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그러고 다음에 일을 시작했다는데 경찰들은 그거를 다반사를 보내요. 보통 그런 충격을 이만한 망치로 머리를 2번 맞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정도로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최근엔 탄핵 찬반 집회에 이어지면서 경찰 기동대원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지쳤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지금의 탄핵 관련된 집회 시위는 경찰의 집회 시위 인력이 감내할 수 있는 걸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기동대원들을 차출력각 올려야 되거든요. 차출력각 올려갖고 다시 내려보내야 됩니다. 계속 순환시켜야 되는데 보통 20대의 젊은이들도 버티기 힘든데 40대 50대의 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 돌연사라든가 아니면 심장마비라든가 지난번에 50대 분도 돌아가신 것처럼 이런 게 이미 한계 상황에 몰렸죠.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게 재판관님도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일주일이 지나가면 사실 몇 명이 더 죽을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한계 상황에 있고 그리고 그 자체만이 아니라 사실은 시위대로부터 엄청난 욕을 너 중국인이지.
너 얼굴이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 모욕, 욕, 찔리고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되거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직이라든지 나아가서 사회 전체 문제로 봐야 할 것 같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그렇죠. 전문적인 경비 병력도 필요하고 전문화된 것도 필요한데 지금의 상황은 좀 한도를 넘어선 겁니다. 사실은. 예. 네네. 자, 보통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건 당사자들이 겪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경찰관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뭐 보통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니까 비슷한 유형 스트레스 겪는다는 건데, 그게 형태로 뭐 유형별로 보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일종의 대리외상 형태죠. 대리외상. 예, 그 대리외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고통스럽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갑자기 아까처럼 현장을 회피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제일 황당한 건 이런 겁니다. 갑자기 틱장애처럼 확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황당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참 그런데 그 배변과 배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아주 희귀한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확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례가 몇 지 않아 갖고 근데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정이 순간적으로 확 표출하고 자기도 모르는 현상의 경범죄가 나타나는 자기가 다른 범죄에 그런 게 펼쳐지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예. 자, 퇴근 이후에도 막 사건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거나 뭐 그걸 떨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일상생활도 계속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형사들 아이들이 사실은 아버지와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사들이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자기가 다룬 그 아이들 죽음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들의 아이들이 실제로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거꾸로 얘기는 건 물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자 경찰이나 형제 경찰도 많지만은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른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업무 때문에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로 업무에 지장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 일상생활뿐만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보통 이런 외상을 겪을 때 빨리 치료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경찰관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프로파일러 시작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그 뒤에 경찰 트라우마 센터라. 지금 생겼어요? 지금 마음 동행 센터라고 하는데 그때는 경찰 트라우마 센터라고 해서 5개 전국에 있고요. 지금은 제 기억으로는 10 몇 개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상담소 선생님이 계시고 거기 가서 하는데 문제는 전국에 18곳밖에 없고요. 18곳. 예. 문제는 가야 됩니다. 문제가 왜 이 말씀이 드리면 경찰은 강해야 되고 거기로 가게 되면 기록이 남고 누군가 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뭔가 문제 있는 사람. 승진이나? 근데 그 인식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경찰은 강하고 만능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죠. 우리가 왜 정신과 같은 데도 얼마든지 사람이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무슨 병 있는 사람처럼 그 비슷한 거군요. 비슷한 건데 그래서 미국은 뉴욕 경찰의 이 버디무비 이런 거 보셨으면 모르겠는데요. 경찰서에 상주하는 심리 상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게 도로댕기입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도로댕기다가 표정이 이상하거나 행동이 이상한 사람한테 얘기 좀 하시죠 하고 끌고 나갑니다. 그거 좋네요. 그러니까 현장에 박혀 있는 상담관이 필요하다는 거는 경찰도 알고 소방관도 압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인력이 안 되죠. 왜냐하면 현장에 파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센터에서 상담하는 걸로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자발적 수시 상담이 어렵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2년 뒤에 되는. 그 사람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표정을 보는 거예요. 행동 분석을 합니다. 그거 해외 사례로 참 괜찮은데. 저희들이 15년 전에 프로파일러들 그렇게 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실제로 보면서 저분 위험하다고 하면 얘기해서 얘기도 하고 제가 상담을 직접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찾아가는 시스템이 돼야지 그들더러 스스로 인정하고 찾아오라고 하면 누가 시설로 들어가기를 꺼려한다 이거죠. 문을 열기 싫어하는 거죠. 그건 소방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들도 참고 참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끝내 폭발해 갖고 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소방 전문 이제 경찰 얘기는 소방에는 병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방도 필요합니다. 자, 소방도 필요하고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18곳 얘기하셨는데 경찰관 수가 한 13만 명 넘잖아요. 13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아,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더 문제는 이게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축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고용이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오는 분들도 사실은 이게 전문적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찾아가는 전문적인 심리관이 필요한 것이다. 네. 사실 이거는 경찰청장도 압니다. 근데 항상 핑계를 대죠. 인력과 예산. 예. 근데 언제 그걸 언제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경찰관들이 누군가를 잘 도우려면 그만큼 자기 자신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스스로 잘 돌봐야 할 겁니다. 자, 제도적으로 어디부터 손질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얘기해서 병원에 갈 때 그 기록을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록을 남기게 되면 반드시 인사로 평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정 정도의 기금 같은 걸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그게 미국은 경찰 노조가 대주는데 우린 노조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별도의 기금을 통해 해야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치료도 될 수 있다. 지금은 가지 않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가게 만들고 아니면 더 좋은 거는 그 상담 전문 인력이 돌아다니면서 캐치를 해주고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김광진의 눈이 와요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